가설을 증명할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지금 딱 또 떠올랐습니다. 아이디어 하면 우리 또 홍진경 씨죠. 자연스럽게 석유가 고갈되면 하얀 석유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요? 고갈이 언젠가 뭐 되면 그런 시대 오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50년 후에도 석유가 고갈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석유 고갈론은 그 1914년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네. 미국 광산국이 한 10년 내에 미국 석유 매장량이 바닥이 날 거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닥이 안 났고요. 그 다음에 한 25년 뒤에 미국 내무부가 이제 한 13년 정도 쓸 수 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또 고갈이 안 됐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제 매장량을 추정하는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더 잘 찾아내는 거군요. 예, 그렇죠. 찾아내는 것도 있고 시추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그런 석유들을 시추할 수 있는 석유가 그런 가능성이 많구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배터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석유가 빨리 고갈되길 바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이라도 떠놓고 고사라도 지내셔야지. 둘 다 있어야죠. 석유가 없어지면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일이 납니다. 정말 석유는 탈탈 털었습니다. 네, 정말로 석유를 뽑으면 일단 가벼운 기체가 나와요. 이게 이제 LPG가 되고요.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가스레인지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휘발유. 너무 유명한 거지만 자동차나 오토바이 연료로 쓰고 그렇죠. 더 무거운 건 이제 경유입니다. 이건 뭐 디젤, 버스, 트럭 쓰죠. 여기다가 배도 쓰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거운 건 중유라고 하는데 공장 보일러나 선박 연료로도 쓰고 진짜 바닥에 남은 거는 아스팔트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도로 포장에까지 그 까만 대박. 정말 그 까만 기름까지 탈탈 털었으니까 또 여기다가 이런 연료만 쓰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화장품이나 의약품이나 정말 수많은 제품의 원료가 되니까 우리고 빼내고 짜내고 볶아 먹고 또 먹고 그냥 아예 버릴 게 없는. 에너지계의 소돼지. 예, 정말 버릴 데가 없다. 버릴 게 없어요. 없다. 근데 아까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석유는 세븐 시스터즈,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꽉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중동이 떠오른 거예요? 여기 결국 이제 전쟁이 나오죠. 그래서 1948년,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중동에 건국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그 주변 국가하고 수없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건국 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1차 중동 전쟁, 2차 중동, 3차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이스라엘을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그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4차 전쟁이 터지는데 욤키푸르 전쟁이라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이고 동시에 아랍에는 라마단이 시작되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날에 기습을 해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지만 다시 미국의 엄청난 도움으로 그 전쟁까지도 다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이쯤 되자 이제 아랍 국가들이 완전히 여기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똘똘 뭉쳐서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나라들한테는 석유 수출을 안 하겠다. 수출을 끊음과 동시에 오페크는 석유 가격을 한 번에 70%를 인상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128%를 또 올려요. 그러니까 곱하면 한 4배가 되거든요. 아마 그런 말이 있었대요. 오펙이 기침을 하면 세계 경제가 감기에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사실 감기보다 더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방송국에서 뉴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날씨거든요. 마지막에 날씨 전에 꼭 했던 게 뭐 기름값이었어요. 그래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얼마였고 북해산 브렌트유는 얼마였고 항상 그거를 하고 날씨하고 뉴스를 끝냈어요. 그만큼 중요한 정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저 그게 참 들름 내린 게 그 이후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발견이 됩니다. 맞아. 예, 이걸 발견하니까 향후 100년간은 미국 전역의 에너지 공급이 문제가 없다 보니까 중동이 이제 석유를 위협을 해도 이제 미국한테는 안 통하는 상황이 된 거죠. 진짜 미국은 진짜 땅이 넓으니까 별게 다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요. 어. 해결할 수 있는. 나는 이런 얘기 들으면 자꾸 역사는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석유 때문에 막 전쟁도 치르고 이러는데 또 이 하얀 석유 나오면 또 이것 때문에 전쟁 날 것 같아. 막 칠레를 치네 마네 하고 있고 막 금강송 단지 잘 지켜야 된다. 아이 금강송은 너무 안 되지.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저는 국제정치학 전공자이기도 한데 네. 이 배터리에 관한 경우는 사실 협력이 더 중요하긴 해요. 우리 배터리 산업을 이야기할 때 그 밸류 체인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배터리를 만드는 나라도 있고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나라도 있고 제품을 만드는 나라도 있고 뭐 그 핸드폰 카메라를 잘 만드는 나라도 있고 핸드폰이 만들어지면 이 과정에 개입되는 모든 나라가 이득을 보거든요. 이렇게 상호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나를 전부 다 뺏어서 우리나라만 만들 거야라고 하진 않아요. 리튬은 석유랑은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석유는 석유 자체로서 뭔가가 되고 이제 뭐 태우면 사라지고 하지만 리튬은 리튬 하나 갖고 배터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니켈도 있고 코발트, 망간, 철, 알루미늄 이런 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튬 하나만 확보했다고 배터리가 완성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는 없고 나머지를 다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저희가 배터리 얘기 나누고 있는데 필연적으로 배터리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전기차예요. 가장 많이 뭐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배터리가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전기차에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봐야 되겠죠? 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전기 자동차 때문에 많이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단적인 예를 들면 핸드폰 배터리를 한 개라고 치면 전기차에는 보통 7,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양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최근에 이 배터리가 되게 좀 안 좋은 쪽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뭐 전기차 폭발 사고라던가. 실제로 이제 배터리 안에 그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액체 전해질인데요. 리튬이온 전지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데 그 액체 전해질이 가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뭐 내부적으로 과충전이 되거나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이 액체 전해질에서 불이 붙고 있는 겁니다. 궁극의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배터리 내부에서 가연성인 부분을 완전히 없애자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고체 전지인데 전고체 전지는 이 가연성의 액체를 완전히 빼내고 불이 붙지 않는 고체를 집어넣은 그런 배터리입니다. 액체 전해질을 완전히 빼냈기 때문에 그리고 불연성인 고체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이 안 붙을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실험에서도 불이 안 붙습니다. 그 액체는 불이 잘 붙고 고체라 안 붙을 걸로 기대가 된다. 어떻게 돼 있길래 액체는 불이 더 잘 붙게 될까요? 보통 불이 나면 물로 끄잖아요. 예, 액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요. 기존의 납축전지나 이런 것들은 물 기반의 액체가 사용이 됩니다. 걔는 불이 안 붙습니다. 근데 리튬이온 전지에는 유기계 액체 전해질을 사용을 합니다. 이 유기계라는 게 쉽게 설명드리면 약간 기름 성격을 가진 그런 액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젖어 있는 부분이 이제 액체 전해질 불이 붙을 수 있는 거고요. 물을 사용하면 성능이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체를 집어넣어서 성능은 유지하거나 좀 더 좋게 하면서 불이 안 붙는 전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불이 붙는다 안 붙는다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반응성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응성이 좋은가. 쉽게 말해서 방마다 거의 마동석 형님 같은 분들이 다 자리 잡고 있다. 그럼 이들을 갈라놔야 되는데 지금 액체 전해질은 수영장 안에 놔둔 거라 수영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새어나가거나 빠지거나 반응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 고체로 전해질을 만들면 확실히 독방으로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 개발 완료하셨죠, 교수님? 실험실에서는 구현되고 있습니다. 뭔가 자신감에 차가지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전고체 배터리 다음에 좀 약간 뭐 주류가 될 만한 기술이 있나요? 얼마나 작게, 얼마나 가볍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리튬 황 배터리라고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이나 코발트 같이 무거운 원소가 아니라 그보다 가벼운 원소로 대체해서 황으로 대체하면은 좀 더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게 에너지 밀도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도 10배나 높으니까 효율도 좋고 좀 가벼운 배터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는 게 있는데 리튬 대신 나트륨을 이용하자. 요 나트륨은 바닷물에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가격이 100분의 1 정도로 저렴해지니까 효율성이 올라가죠. 그래서 뭐 자원 고갈 위험도 없고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 단점이 있겠죠. 에너지 밀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리튬에 비해서? 네, 작은 양에서 많은 에너지를 모았다가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결국은 해결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갈아놓고 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냥 주기율표 딱 앞에 놓고 수, 해부터 하나씩 다 찍어보는 거예요.
다 그걸로 배터리 한 번씩 만들어 보면 언젠가 기가 막힌 뭐 플루오린 배터리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재료를 하시는 분들은 규율표를 놓고 거기서 자기가 찾고 싶은 원자들을 찾아서 넣어보면서 실험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리튬이온 전지를 처음 개발할 때 리튬만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튬 그 줄에 있는 애들은 성격이 비슷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소디움도 넣어보고 칼륨도 넣어보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작동이 잘 되는 게 리튬이기 때문에 걔가 먼저 사용된 거고요. 그 옆에 이제 마그네슘이 이가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특성을 보면 얘가 이온하고 얼만큼 돼 있느냐에 따라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주기율표를 기본으로 펴놓고 얘네들의 특성이 어떨까를 생각해 가면서 연구를 합니다. 주기율표 네 글자만 알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팅된 이유가 뭐예요? 시청자분들 중에 초록색은 뭐고 빨간색은 뭐고 주황색은 뭐고 이게 뭐예요? 좀 교수님이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딱 이걸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뻐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뻐요. 이게 아름답다고? 대칭인 듯 대칭도 아닌 게 말 이름이 주기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들을 배열해 놓은 건데 이 칸 하나하나가 원자들이고요. 원자란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이루는 가장 기반이 되는 그런 어떤 원소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이 책상도 원자로 돼 있고 네. 내 몸뚱아리도 원자로 돼 있고 네. 이 바닥도 원자로 돼 있고 네. 카메라도 원자로 돼 있고 태양도 원자로 돼 있고 지구도 원자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어떤 원자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여기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쓰여 있지 않은 원자로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아. 지금 눈에 완벽하다. 보이는 모든 것은 결국은 이건 뭐로 돼 있지? 그러면 다 이 저 안에 있는 다 이 거예요. 안에 있어요. 아. 이게 지금 보면은 118번까지 있거든요. 118종류의 원자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1번부터 118번을 쭉 늘어나도 되는데 이 2차원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고 굉장히 특별한 어떤 구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 원자들이 주기적으로 특성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세로줄과 가로줄의 두 종류의 지금 구조가 보이는데 쉽게 얘기해서 세로로 늘어선 것끼리는 화학적 특성이 비슷해요.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다른 걸로 대체를 한번 해볼까? 그럴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거는 그 같은 세로줄에서 바꿔보는 게 제일 좋고요. 왼쪽 끝에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저기를 알칼리 금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모두 반짝거리고요. 굉장히 반응성이 강하고 반응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이 원자가 전자 한 개를 밖으로 떼어주고 있기를 좋아해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이 전지의 가장 기본적 구조예요. 전자를 떼어서 전류를 흘리고 자기는 풍덩 물에 빠지고 그런 다음 다시 만나는 것이 전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위에 있을수록 가벼워요. 그다음에 아래에 있을수록 무겁고요. 위에 있을수록 지구에 많아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별로 없어요. 이게 대체적인 경향이고요. 또 위에 있을수록 반응성이 커요. 그 얘기가 훨씬 더 효율 높은 에너지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만 보면은 다른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리튬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 번호가 가장 작고 가벼운 반응성이 가장 큰 그런 알칼리 금속이에요, 원자. 가로줄은 이건 이제 주기라는 건데 정확한 구조를 인간이 이해한 것은 20세기에 가서고 그것이 바로 물리학의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인데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보통은 20번까지밖에 얘기 안 하니까 저런 구조에 대한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근데 공부를 다 하시면은 다 의미가 다 있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표이고 우리 시대의 과학을 대표하는 그런 도표라고 할 수 있어요. 만물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요소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항상 뭘 분해해보고 이거의 근원이 뭐지? 왜 이런 작동을 하지? 그런 걸 알고 싶은 건데 이것들을 좀 쪼개가지고 볼 수 있을 때 이 쪼개진 부품들이 마구잡이가 아니라 굉장히 정돈되어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빠진 부분들을 예측해서 나중에 찾아나가는 과정까지도 보면은 굉장히 범인을 검거하는 느낌이 드니까 와, 세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굉장히 훌륭한 사례다. 아.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 아름다운 표는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러시아의 화학자인 그 멘델레프가 19세기 중반쯤 만든 거거든요. 멘델레프의 위대한 점은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가로 세로를 맞추다 보니까 어떤 곳은
빈칸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멘델레프가 있을 때만 해도 사실 아직까지 알려진 원자가 62개밖에 없었어요. 62개를 껴 맞추는 과정에서 여기는 뭔가 비었는데 이건 사실 놀라운 이야기죠. 아직 발견되지도 않았던 거를 발견될 거라고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건데, 근데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찾았지? 끼워 넣어. 찾았지? 끼워 넣어. 누군가 이제 새로운 원자를 찾게 돼요. 근데 그 찾아진 원자의 이름이 지금은 갈륨이라는 원자인데요. 그걸 찾아서 여러 자리 그 원자의 특성들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멘델레프가 그걸 보더니 당신이 찾은 그 새로운 원자는 내 표에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원자고, 그리고 내가 추측하기로는 그 원자는 이런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당신이 찾은 값을 보니까 맞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당신이 틀린 것 같아. 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미쳤나.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다시 실험을 정밀하게 해보니까 이 사람이 틀렸고 멘델레프가 맞았어요. 멘델레프가 쇼를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것이 맞아지는 바람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지고 스타가 되고, 그래서 이 일에는 여러 사람들이 관여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표를 멘델레프의 쥐기표라고 부르죠. 자,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가설을 좀 정리해봐야겠죠? 이제 검은 석유보다 하얀 석유다. 석유를 어떻게 이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좀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희 전문 가설팀에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증명을 해보자면은 검은 석유보다 하얀 석유다라는 이 하얀 석유라는 게 저는 리튬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그 우리의 뇌를 의미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제는 어떤 원료, 그 재료에 어떤 의존하기보다는 과학기술에 의존해서 계속 나오는 무궁무진한 석유, 그 결국 우리의 백색의 뇌, 회백색 뇌 안에 있는 석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 시적이다. 뇌 안에 있다. 저는 가설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은 석유보다 하얀 석유다가 아니라 새로운 색깔의 석유가 계속 나올 거다. 어차피 과학자들이 지금 굉장히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물질을 자꾸 찾고 있으니까 또 다른 색깔의 석유가 나올 것이다. 더 고생해라 과학자들은. 노란색, 주황색, 뭐 무지개색 다 나올 거예요. 무지개색 석유. 네. 그 배터리의 운명이라고 할까? 배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게 고정된 위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 검은 석유는 지정학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쳐서 너무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원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좀 바꾸는 게 미래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소의 제약을 뛰어넘는 거니까 그 역할을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